서부전선 208군은 12월 3일 평양을 포기하고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일 한국군마저 후퇴하여 평양은 결국 중국군의 손에 넘어가 버렸죠. 동부전선에서는 미 7사단의 다른 연대들이 압록강 해산진에서 신흥리로 철수를 완료하였고 한국군 1군단도 흥남으로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12월 6일 드디어 하갈우리에서 고토리로 미 해병 1사단의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이때의 중국군 배치 상황을 보면 하갈우리 북쪽에는 여전히 기존의 중국군 79, 59, 58, 80사단이 남아있었고 이날부터 새롭게 하갈우리와 고토리 사이 18km 구간에 새로운 중국군 76, 77사단이 추가로 투입되었죠. 즉 기존의 중국군 6개 사단과 새롭게 2개 사단이 더 늘어난 것인데 고토리에서 황초령을 지나 진흥리까지는 여전히 중국군 60사단이 차단 중이었고 진흥리 남쪽에서 수동리를 지나 마전동까지는 유담리 북쪽에 있던 중국군 89사단이 남하하여 차단했습니다. 기존 6개 사단은 이미 지난 2차 공세 때 전투력이 많이 고갈된 상태여서 더 이상 공세할 여력이 없었고 진흥리 후방은 다음 날인 12월 7일 또다시 반 이상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한국인 카투사와 한국인 노무자들로 구성된 미 3사단 예하 65연대 2대대와 마찬가지인 미 육군 3사단 도구 특수 임무부대가 도착해서 해병대는 그나마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죠. 하갈우리 탈출 작전은 다시 한번 해병 7연대가 선도하고 5연대는 하갈우리를 지키고 있다가 후위를 방어하며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량이 1,000대쯤 있었지만 동상 방지를 위한 혈액 순환을 위해 운전병과 부상병을 제외하고 모두 도보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해병 7연대 2대대가 폭수일의 영웅 F중대의 잔존병력과 선두로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7연대 1대대는 도로 우측 능선을 따라 전진하며 12월 2일부터 7연대에 배속된 7사단 31연대 잔존병력은 임시대대를 만들어 도로 좌측 능선을 따라 전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이 시작되자 해병 7연대 F중대는 착검 돌격까지 해가며 용감하게 적진을 뚫고 진격한 반면 이번에도 문제는 미 육군이었죠. 총 한 방 안 쏘고 순순히 항복하는 중국군 포로 수백 명을 잡을 정도로 이미 중국군의 전투 의지는 최악이었지만 미 육군의 전투 의지는 그것보다도 더 최악이었습니다. 산기슭에 남은 병력들은 중국군이 공격해오자 싸우지도 않고 일제히 도로 쪽으로 도망쳐버렸는데 도망쳐 내려온 이유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능선 위에서 부는 바람에 얼어 죽을 것 같아 휴식이 필요했다는 것이었죠. 그에 반해 해병대는 밤새도록 취사병, 제빵병, 운전병, 군합병까지 동원하여 모든 해병이 소총을 잡고 일선에서 싸웠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나마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는 건 군종신부와 로버트 B. 폴트 상사와 같은 전사자를 수습하는 영연 등록반 정도였는데 이후 천주교계에서 거의 성자 취급을 받는 7연대 군종신부 그리핀 중위도 치열한 전투에서 부상병과 전사자들보다 부상당해 후송됐습니다. 병사들 대부분은 행군이 너무 힘들어 대열이 멈출 때마다 쓰러져서 지휘장교들이 발로 세게 걷어찰 때까지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중국군 포로들도 동상을 입은 채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일부는 이미 동상으로 발이 럭비공만큼 커지는 바람에 도저히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 그 차가운 도로를 맨발로 질질 끌어가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와중에도 중국군들은 거동을 못하는 자신의 동료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때로는 등에 업고 부축하며 해병대를 따라왔죠. 해군 위생병 제임스 크레이플은 그들은 정말 처참하고 불쌍했습니다. 행군이 멈췄다 다시 시작되면 중공군 포로 중 많은 수가 쪼그려 앉았던 모습 그대로 얼어 죽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날 유담리 전투 첫날인 11월 27일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던 7연대 3대 대장 월리엄 해리스 중령은 다시는 적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중얼거리며 비상식량과 구급약품을 가득 채운 배낭을 메고 골짜기 위쪽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병사들이 수색을 했지만 결국 그를 찾지 못했고 그의 아버지인 해병 항공단장 필드 해리스 조장에게 아들이 실종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보고됩니다. 이날 실종된 윌리엄 해리스 중령은 원래 군인 중에 군인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초기 필리핀 코레이돌 요새에서 근무하던 중 미군이 일본군에 항복하자 그는 항복을 거부하고 마닐라만을 8시간 반 동안 헤엄쳐서 바타한 반도에 게릴라들과 합류했을 정도로 용맹한 장교였죠. 그러나 당시 일본군에게 생포되어 이후 3년 동안의 악몽 같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아마도 그때의 트라우마가 이때 그의 정신을 무너뜨릴 것이 아닌가 추측할 따름입니다. 사망 정황은 분명치 않지만 휴전 후 몇 년이 지난 뒤 북한 당국이 가족들에게 그의 시신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날은 몰아치는 눈보라와 중국군의 공격 때문에 주간에 단 5km밖에 행군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후위를 담당하는 해병 5연대는 하갈우리에서 계속 전투를 벌였는데 먼저 아침 8시 30분 로이스 중령의 2대대 D중대와 F중대가 이스트힐을 공격해 고지를 피로 물들이고 중국군 300명을 포로로 잡으며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부상자 60명은 하갈우리에서 마지막으로 이룩한 수송기로 후송됐습니다. 그리고 하갈우리의 마지막 밤 3시간에 걸친 중국군의 대병력을 동원한 격렬한 파상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중국군은 어떻게 하든 이번에는 무조건 하갈우리의 마지막 병력이라도 몰살시킬 목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대병력을 동원했습니다. 해병대는 전차, 야포, 박격포, 로켓포, 기관총 등 모든 화기를 동원해 사력을 다해 방어했죠. 5연대 B중대 오빌 맥멀린 중사는 M1 소총 8발로 중국군 8명을 사살하는 신기를 보여주었고 역시 5연대 F중대장 우올 피츠스테이는 100리탄을 다리에 맞아 살이 불타고 파편이 뼛속까지 태우고 있는데도 군의관에게 군의관 빨리 좀 할 수 없어요. 중대로 복귀해야 한다니까 라고 용감하게 외칠 정도로 초기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돌멩이처럼 얼어버린 감자 메달로 1~2를 버티던 중국군들은 상당수가 추위와 굶주림에 넋이 나간 상태여서 일단 하갈우리 방어진지 안으로 돌입하는 데 성공하자 전투보다는 미 해병대의 군수물자를 탈취하는 데 더 혈안이 돼 있었고 해병대 진지안을 유령처럼 떠돌다 결국은 해병대에게 모두 격퇴되고만 합니다. 훗날 5연대장 머레이 중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병 1사단이 하갈우리 탈출에 성공한 것은 중공군이 자신들이 공격하기 유리한 곳에 병력을 집중하는 대신 반드시 포위 선멸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병력을 필요없이 분산 배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군은 후퇴할 때 그들이 예전에 상대했던 국민당군처럼 산을 넘어 퇴각하지 않고 차량을 타고 도로로 이동하기 때문에 굳이 포위를 목적으로 산악지역까지 병력을 배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방어진지를 뚫고 영내로 돌입하면 정과학대보다 아군의 군수품 약탈에 더 정신이 팔려 이후 전투체계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전날 대대적인 중국군의 공격이 있은 하갈우리는 12월 7일 아침이 되자 언뜻 보기에도 1,000구 이상은 돼 보이는 엄청난 중국군 시신더미가 하갈우리를 방어하던 5연대 A중대의 진지에서부터 철도 옆에 보급품 야적장을 거쳐 이스트힐의 산기슭까지 널려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방어의 주력이었던 존 스티븐슨 중령의 5연대 1대대에만 한정하자면 전사자 10명, 부상자는 43명 뿐이었죠. 7연대가 도로를 따라 순조롭게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에 따라 이제 5연대도 하갈우리를 버리고 탈출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이 탈출 부대는 유단위 때처럼 로버트 태플 중령의 3대대가 다시 한번 선봉에 섰습니다. 적의 저항은 이제 거의 없었고 길가에는 중국군 시신들만이 쌓여 있었죠.
모든 부대들이 하갈우리를 빠져나가자 유담리에 이어 이번에도 로이스 중령의 이 대대가 최후위를 담당하기 위해 하갈우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이 대대 이중대가 마지막으로 떠났는데 이들은 후퇴하면서 모든 장비와 보급품을 해체하거나 불태웠습니다. 이때의 불길은 18km 떨어져 있는 코토리에서도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 하갈우리 남쪽 평지에는 주민 300호 1천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 상당수 주민들도 정든 고향을 버리고 미 해병대를 따라 피난을 선택했습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 먹을 걱정, 자는 걱정 따위는 아예 무시하고 무작정 해병대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는 이러한 피난민들이 부대에 섞이지 않도록 총칼로 위협을 하며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군이 수시로 피난민을 방패로 삼아 그 틈새로 들어와 미 해병대를 공격했기 때문이었죠. 이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미 해병대가 응사하면 중간에 죽어나가는 것은 피난민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난민들은 수많은 시신을 남기면서도 결국은 끝까지 미 해병대를 따라 이 미증유의 길에 동행합니다. 12월 7일 밤 사단의 마지막 부대인 5연대 2대대 2중대도 마침내 코토리에 도착했습니다. 병력 1만 명과 차량 1,000대 이상이 하갈우리에서 오는데 거의 40시간이 걸린 것이죠. 유담리, 하갈우리, 고토리 일대에 퍼져있던 미해병 1사단 3개 연대가 드디어 이날 모두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오래 떨어져 있던 형제들이 다시 해온 듯 기뻐했고 그 어느 때보다 사기가 충만해 있었습니다. 다만 1연대 1대대만 황초룡을 넘어 진흥리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때부터 진흥리에서 나와 황초룡의 파괴된 수문교를 감지하는 1081 고지를 점령할 임무를 받게 됩니다. 당시 미해병 1개 사단은 병력이 2만 명에 가까웠고 추가로 워낙 풍부한 후방 지원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사자 수백 명이 발생하고 하갈우리에서 부상자 4,312명을 후송하고 진흥리에 해병 1,600명이 주둔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고토리에는 무려 14,000명의 병력이 몰려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군에게 포병이 있었다면 한순간에 피바다가 펼쳐질 상황이었죠. 그러나 다행히도 운송과 보급 문제로 중국군에게 포병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발생한 부상자 200명은 마을 북쪽에 만들어 놓은 정찰기형 활주로로 이륙할 수 있는 구식 해군 여객기를 통해 후송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은 폭설이 내려 나은 부상자 400명은 그냥 지상에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격렬했던 하갈우리 탈출 작전을 마치고 방금 도착한 5연대 7연대는 탈진 상태였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기에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다음날 미명을 기해 다시 출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미 함흥에서 공수 실험을 마친 가장 중요한 강철제 M2 답교 부품 4개조 세트가 예정대로 공수투하됐습니다. 공수투하된 총 8개 세트 중에서 4개는 적의 수중에 들어가거나 떨어지면서 파괴됐는데 그나마 운 좋게도 손상 없이 풀세트로 이루어진 남은 4개는 해병대가 확보할 수 있었죠. 이 답교들은 그대로 찰스 워드 중위가 지휘하는 육군 58 답교중대에 인계되면서 처음으로 해병대가 육군에게 의지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날 태평양지구 미 해병사령관 루무엘 세퍼트 중장이 비행기로 현장에 시찰을 왔는데 그는 가는 길에 그동안 해병대원들에게 미운털이 박혀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마거렛 히기스 기자도 더 이상 신사로서 연약한 이 미국인 여성을 험악한 전장에 둘 수는 없다라는 루이스 필러 대령의 명분 아래 억지로 함께 데려갑니다. 답교 세트가 공수되기 전날 밤 9시 37분. 밤새 동안 해병들은 텐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하늘에 별이 떴는지를 확인해보곤 했습니다. 만약 별이 뜬다면 아침에 근접 항공지원도 가능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끊어진 황초룡의 수문교를 이을 답교 세트도 공수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잠시 후 구름이 걷히고 고토리 남서쪽 산 위에
굉장히 밝은 별 하나가 홀로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톨에 있던 미군들에게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어서 희망의 상징 같았다며 여러 기록이나 증언에서 언급됩니다. 이후 이 별을 장진호 전투의 상징으로 삼아 고토리의 별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2017년 미국 버지니아주 퀀티코 소재 미 해병대 박물관에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제막했는데 당연히 석비 상단에 이 감동과 희망의 고토리의 별을 표현한 상징물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고토리의 별은 어떤 별이었을까요?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천체물리학 교수 도널드 올슨은 2018년 자신의 저서에서 그때 그 별은 바로 목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